자, 그러면 이 세션 두 번째 발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션은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양종근 선생님께서 모빌리티 디아스포라 난민문학, 강영숙의 리나와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20분, 또 토론은 10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종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들리나요? 예, 화면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선생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강영숙의 리나라는 작품과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이라는 두 작품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디아스포라, 난민문학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발표문을 읽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 분량이 너무 길어서 좀 압축을 한다고 했는데도 한 7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근대가 도래하기 이전부터 마치 지구가 돌듯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간들도 부단히 이동하면서 삶의 영역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빌리티, 즉 이동성이 특히 근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동성의 규모와 전면성 때문입니다. 이른바 전지구적 차원의 이동이 근대 초기에 발생했었으며 교통과 정보통신 등의 발전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러 이동성은 우리 시대의 변화된 삶의 양상을 규정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모빌리티 이론가 중 하나인 팀 크레스웰은 모빌리티의 은유들은 사유의 낡은 형식들의 명백한 고정성들을 의심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토대주의에 반대하고 반본질주의를 지향하는 움직임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됨에 따라 인식의 새로움이 요청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토대주의나 본질주의는 세계가 부단히 변화하는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반역사주의적인 인식에 기반합니다. 하나의 구조와 원리로서 모빌리티가 인간의 삶과 비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에 편재한다는 모빌리티 이론가들의 주장은 근대의 다양한 철학, 문학, 예술 등의 인문학적 성과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비교적 일찌감치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유동적이고 불안정적인 특질을 간파한 것은 의외일지 모르지만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그는 공산당 선언에서 생산의 지속적인 혁명, 모든 사회관계의 끊임없는 교량, 항구적인 불안과 동요가 부르주아 시대를 그 전의 모든 시대와 구별해준다. 굳어지고 녹슬어버린 모든 관계는 그에 따르는 부산물들, 즉 아주 오래전부터 존중되어 온 관념이나 견해와 함께 해체되며 새로 생겨나는 모든 것조차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미 낡은 것이 되고 만다. 고정된 모든 것은 녹아 없어지며 신성한 것은 모두 모욕당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침내 자기의 생활 상태와 서로 간의 관계를 냉정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기존의 관습적 관계를 해체하는 데 있어 생산의 지속적인 혁명을 강조하면서 마르크스는 과학기술혁명이 가져올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지속적이고 혁명적 발전이 끊임없이 모든 사회관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부단히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낡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든 고정된 것은 녹아 없어진다는 마르크스의 말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분명한 지그문트 바우만은 액체 근대에서 고체와 액체, 고정성과 유동성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역동성과 새로움은 전 근대적인 고체성을 용해시켜 근대 사회로 변모시켰으며 근대 사회의 고체성에 안주하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액체화는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는 액체 근대의 특징으로 사회적 의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그에 대한 공포를 소비를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 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가 액체 근대 시대의 지배 게임은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 사이의 게임이 아니고 더 빠른 것과 더 느린 것 사이의 게임이다. 적이 잡을 수 없는 속도를 내는 자가 지배한다. 속도가 지배를 의미하게 되면 영토의 전유와 활용, 점유는 약점, 재산이 아니라 빚이 된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동과 속도입니다. 이동과 속도를 이슈하는 것은 글로벌과 로컬, 중심과 주변, 보편과 특수를 구분하는 서구 형이상학의 이분법적 사유양식을 비판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현대인의 삶에 시간과 공간이 미치는 달라진 영향력과 역할에 주목하는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요청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윤신이는 모빌리티를 이동에 내재한 권력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근대의 시공간에 대한 논의부터 포스트 모던 공간성 개념, 공간적 전환이라는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토대로 물리적 공간에서 어떻게 이동을 통한 관계적 연결적 네트워크 공간으로 전환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처럼 이동에는 권력관계가 내재해 있어 이동의 경로, 규모, 시간, 원인, 주체 등을 검토하는 일이 권력관계를 이해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관계는 그 자체가 이동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권력관계 자체의 이동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 발표는 이동이 초래하는 관계적 연결적 네트워크의 변화를 해가 지는 곳으로와 리나라는 작품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모빌리티는 전 지구적 차원의 이동이 가져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혼종의 양상과 의미를 추적하면서 사회관계 및 국제질서 등의 거시적 변화와 시공간 개념, 정체성, 삶의 양식 등의 감각적이고 일상적인 미시적 변화에 주목합니다. 근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빌리티는 과학기술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비극적인 사건들로 시작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애써 외면할지도 모르겠지만 근대의 모빌리티는 식민주의의 영토 확장과 그에 따른 인종주의적 폭력과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미들 패시지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 노예로 실려간 흑인의 수는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6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대가 탄생한 해로 알려진 1492년은 서구 유럽이 당대 최고의 모빌리티 기술력이었던 항해수를 통해 아메리카로 건너가 원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해이고 대략 400년간 1억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식민주의 시대가 끝난 현재에도 식민주의 폐해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큰 난제들 중 하나인 난민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내정과 정치적인 독재와 소요 등의 문제로 인해 조국을 등지고 난민의 길을 택한 인구는 세계적으로 2,59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건 국제 엠네스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치인데요. 많은 인구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내전 등으로 인한 피난민들인데 이 지역의 분진들은 식민주의 시기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으며 그 시기의 수탈과 갈등이 축적된 결과가 바로 난민의 양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난민 수용의 80%는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문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서구 국가들은 난민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빌리티는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모빌리티와 이를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사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과거의 비극적 모빌리티를 반성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모빌리티의 비극적 양상에도 적극적으로 사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강영숙의 장편소설 리나는 탈북 난민인 리나의 국경인으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장기화된 경제봉쇄 정책과 몇 차례의 기후재난,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 탈북자들이 꾸준히 양산되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갸름한 얼굴에 이마에 노란 여드름이 난 16살 여자의 리나는 탈출하다 잡힌 사람들은 옷을 벗은 채 일렬로 서서 총살당한 후에 몸통이 까맣게 되도록 불에 타는 위험과 공포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탈출을 감행합니다. 리나는 국경 너머의 새로운 세상이 자신의 미래에 활짝 펼쳐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국경을 넘는 일은 순탄하지 않았고 그녀 앞에 놓여진 현실은 훨씬 가혹했습니다. 제3국을 통해 P국으로 망명할 예정이었던 일행으로부터 리나는 떨어져 나오게 되고 이후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어 화공약품 공장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노동 착취와 겁탈을 당한 리나는 자신을 겁탈했던 공장장을 살해하고 다시 그곳을 탈출합니다. 국경을 넘어 남쪽의 도시에 정착한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를 당하게 되고 시링이라는 청년촌에 팔려가게 됩니다. 시링이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되자 손님이었던 남자를 따라 가죽 공장으로 가게 되지만 보상금을 노린 그 남자는 리나를 경찰에 고발합니다. 다시 대륙 동북쪽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공장에 팔려간 그녀는 낮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저녁에는 클럽 퍼즐이라는 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후배가 그곳 사장에게 겁탈을 당하려는 순간 리나는 사장을 살해하고 안매장한 후 클럽을 운영합니다. 그러던 중 공장에 폭발 사고가 나게 되고 터전을 잃은 그녀는 또다시 북쪽 국경을 넘어가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작가 강영숙은 우리의 일상적 삶과 동떨어진 탈북 난민의 거칠고 위험한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나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리나의 탈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바로 돈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리나는 탈출을 돕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하나같이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인신매매를 거치면서 리나는 값싼 노동자와 창녀되기를 반복합니다. 세계화 혹은 글로벌 시대라는 용어는 전 지구적으로 성별화된 자본주의적 노동 분업 체제를 일컫는 말에 다름 아니며 탈북 난민 신분인 리나는 그와 같은 분업 체제에서 가장 하위에 속하는 하위 주체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위 주체로 전락해버렸지만 리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비참한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돌파해갑니다. 아무리 멍청한 바보도 살아있는 동안 3번은 자기 인생을 걸고 도전이라는 걸 하게 된단다. 그 3번의 도전이 끝날 무렵이면 수명을 다해 죽는 거지. 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그녀의 사투가 자신의 선택이자 도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실제 가족을 뒤로하고 리나는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유사 가족의 형태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도시에서 만난 늙은 여가수, 화공약품 공장에서 만난 B, 그리고 함께 탈출했다 헤어진 후 장려촌 시링에서 다시 만난 봉제 공장 언니가 그들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구성한 유사가족 내에서 리나는 더 이상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타자가 아니라 가부장 이데올로기와 거리를 두고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 되는 주체로 변모합니다. 한때 잘 나갔지만 더 이상 인기가 없어진 전직 여가수를 돈을 들이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디든 데리고 다니는 것. 화학약품 공장에서 어리숙하고 말이 없는 약골이어서 폭력의 대상이 되는 B와 그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 그리고 봉제공장 언니와 동성애를 즐기는 것 등은 전통적인 가족 서사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리나의 이와 같은 탈주는 그녀가 국경을 넘나드는 경계인으로서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그녀의 상황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녀의 다문화적 정체성은 그녀가 어느 한 곳에 정조하지 못한 그녀의 끊임없는 장소 이동에 기인하며 장소성의 변화 혹은 탈구가 의미하는 것은 그 장소에서 기존에 힘을 갖던 담론적 실천들이 장소의 경계가 변함에 따라 그 장소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출과 국경 넘기를 거듭하는 리나는 디아스포라와 마찬가지로 탈중심화되고 혼종된 정체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상징 질서의 담론과 이데올로기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브린더 칼라의 지적처럼 디아스포라 상황은 소속감에 대한 모든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디아스포라의 주체들은 차이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어떤 의식을 가진 전달자들이다. 차이를 인식하는 감각은 디아스포라 주체의 자아 정체성에 있어서 기본 요소이며 탈북 난민인 리나의 유사가족 형태의 삶 또한 그녀의 차이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나가 전통적인 가족을 거부하고 유사가족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은 근대적인 개념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탈북 난민이라는 그녀의 경계인으로서의 지위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지극히 근대의 산물이면서 근대의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족 개념 또한 근대의 상상적 공동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미셸 바렛은 다시 보는 여성학에서 알티셀의 이데올로기론을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수용하면서 가족을 여성차별이 발생하는 중심적인 장소이자 여성억압의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로 파악합니다. 다시 말해 근대의 가족 가구 시스템은 자본주의적인 작동 원리로 기능하는 동시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본단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가정생활과 노동력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조직화하는데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 조직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거리를 두는 차이 감각이 돋보이는 부분은 바로 시링이라는 창녀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시링은 이 작품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그려집니다.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할 것 없이 이곳의 아이들은 매일 밤 해가 질 무렵 강가에서 공을 찰 수 있었고 아이들의 불규칙한 함성과 활기찬 웃음소리는 드넓은 강가를 꽉 채우고도 남는 이곳은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목가적인 정취마저 자아냅니다. 가난으로 인해 버려지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건강과 웃음을 되찾고 공정하게 먹여지고 교육받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이곳 아이들의 모습은 창녀들로 이루어진 여성 공동체의 긍정성을 보여줍니다. 시링의 자연 친화적이고 평등한 여성 공동체는 이후 리나가 발령하게 될 경제자유구역의 공장지대와 대비를 이룹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하위 주체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노동 착취와 폭력, 사기와 배신,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개발과 이윤지향적 남성 공동체보다 더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창녀촌이 철거되고 경제자유구역의 한 공장으로 리나 일행은 다시 팔려갑니다. 보잘것없는 숙소에서 함께 귀가하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힘든 노동 강도를 버티던 리나는 번화가의 제일 유명한 술집 클럽퍼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유흥과 돈벌이를 함께하며 공장의 척박한 삶을 이겨나가던 리나는 새로운 아가씨를 고르는 자리에
함께 갈 정도로 술집 사장인 퍼즐 오빠로부터 신임을 얻게 됩니다. 매일 팔려만 다니던 주제에 돈 주고 사람을 사는 일당 중에 한 명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지만 리나는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남성의 질서체제에 길들여져 타락해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녀는 후배가 퍼즐 오빠와 뚱보로부터 겁탈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들을 살해하고 후배를 구해줍니다. 리나는 남성의 질서체제에 완전히 순응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시체를 안매장하여 유기한 후 리나는 후배와 다른 여성 종업원들과 힘을 합쳐 클럽을 운영합니다. 시링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장이 폭발 사고를 겪게 되자 모든 것은 다시 물거품이 됩니다. 완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공정이 문제였던 것이죠.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렸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게 된 공장 관리자는 경고음을 끄고 공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참담한 사고였습니다. 리나는 이제 또다시 길을 나서야 합니다. 국경을 넘는 장면에서 시작해 국경을 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순환구조와 열린 결말을 통해 이 작품은 탈출과 난민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장소의 이동에 따라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489 구성은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인간의 모습을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을 뿐 리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이나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소영현의 해설처럼 리나는 텅 빈 기호이며 무엇보다 에피소드를 통해서는 결코 성숙하지 않는 인물이다. 끝없는 모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떤 경험도 축적하지 않는다. 리나는 탈출하고 내쫓기며 팔리고 되팔리는 과정에서 다국적이고 무국적적인 자본의 속성을 문자 그대로 몸소 체험할 뿐입니다. 리나는 자기 인생을 건 도전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녀 앞에 앞으로 몇 번의 도전 기회가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입니다.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는 제목이 나타내듯 한국의 창궐한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어 러시아를 통해 서쪽으로 해가 지는 곳으로만 바라보며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라는 재난과 이를 피해 러시아로 피신했던 난민 체험이 이 소설의 주요 플롯을 이루지만 사건 자체보다 사건과 다른 인물들에 대한 주요 인물들의 내적 수용과 심리적 감상, 그리고 주요 인물들 간의 관계 설정이 보다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작품이 전반적으로 류, 도리, 진아의 1인칭 시점이 혼재된 다중 시점 형식을 취함으로써 같은 사건을 대하는 다른 입장이 평등하게 제시되고 인물들 간 서로에 대한 생각이 대화주의적으로 전개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했다가 사라지게 되는 원인과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아비규환을 피해 러시아로 피난길에 오르는 3인 가족이 서사의 중심이 됩니다. 류와 단 부부와 아들 해미, 자매인 도리와 미소, 진아의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러시아로 피난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진아 가족의 트럭으로 함께 이동하던 진아 삼촌들이 도리를 겁탈하려고 하고 이에 저항하던 도리는 삼촌들을 살해하고 도망갑니다. 진아 일행은 점령군에 사로잡히고 진아는 그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류와 도리는 이동 중에 잠시 스쳤다가 헤어진 사이인데 이곳 점령군들에게 잡혀와 친해지게 됩니다. 해가 지는 곳으로는 리나와 상당히 유사한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의 의미에 대해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진아는 자신의 삼촌들이 도리를 겁탈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위험한 사람, 타락하고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은 저 밖에 있고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길을 나섰는데 알고 보니 내가 두려워해야 할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진아는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배신할 수 있다. 때릴 수 있고 버릴 수 있다. 강간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 가족끼리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는 아빠의 확신은 성경책의 종이장보다 허약하다. 그 허약한 것을 지키겠다고 도리를 그 지경으로 내몰았다. 안다. 아빠는 나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도리를 때리고 강간하고 죽이려 했나? 그건 대체 누구를 위해서였지? 이 끔찍한 질문들이 내일을 떠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평안한 일상이 붕괴되고 굳건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회 질서와 시스템이 붕괴되고 나면 그것을 떠받치고 있던 이데올로기적 신념체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리나에서 동성애와 여성 공동체가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가족가구 시스템의 대안으로 제시되듯이 이 작품에서도 도리와 진아의 동성애는 남성적인 일방적, 폭력적, 쾌락적 욕망에 기반한 이성애적 사랑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권순정은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에 기반해 젠더 주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버틀러의 젠더 주체는 본질적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제도 담론의 결과로서 사회가 이상으로 삼은 정체성, 즉 이성애적 이데올로기와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라는 규제적 이상을 재현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난민이 되어버린 도리와 진아는 더 이상 의지할 만한 제도 담론의 이데올로기에 복속되지 않습니다. 진아는 아빠와 삼촌의 모습을 통해 가족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봐버렸고 도리는 의지할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상징 질서가 내미는 아버지의 법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들만의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나도 모르고 있던 나의 아름다움과 내가 진짜 원하고 나를 나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지치고 힘들 때 함께 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닮고 싶어지는 사람. 도리와 진화가 나누는 사랑은 바로 이러한 타자지향적 사랑입니다. 바디우에 따르면 현실의 사랑의 보편적인 힘이 정말로 존재하긴 하지만 이 힘이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서 차이에 관한 긍정적이고 확정적이며 창조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게 될 가능성의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바디우의 용어로 말하자면 세계의 법칙이나 기존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사건의 정원 명령이 될 것입니다. 재난 이전에 류는 일에 치여 늘 피곤하여 남편과 자식에게 무관심하고 소홀했습니다. 단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돈과 일이 가족보다 우선인 일상을 살았던 류는 바이러스가 초래한 재난이 끝나더라도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난이 일깨워준 것은 재난 이전부터 자신의 삶이 재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류의 평범한 일상은 평범한 현대인의 일상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크게 공명합니다. 도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 또한 일상에서 흔히 접하고 무심결에 하는 말들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들으며 자랐는가? 사회는 전쟁터라는 말,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 착하면 손해라는 말,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말, 약육강식, 각자도생, 승자독식.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엎기 전에도 숱하게 들어온 말들, 그런 말을 비난하면서도 이용하던 사람들. 현대인의 일상은 이미 전쟁터이며 오로지 생존을 위해 인간성을 박탈한 채 살아갑니다. 도리와 진화의 사랑, 기적을 찾아 나선 류의 모습은 재난의 종식이 단순히 재난 이전의 삶을 복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각성을 하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삶이 부서지기 쉽고 위태로우며 생존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인간다운 가치들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신을 향해 있는 쾌락과 욕망, 타인의 실패와 불행을 딛고 얻어지는 나의 행복,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소수자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공동체. 이미 재난은 현재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이 소설이 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전 지구적인 팬데믹을 겪게 되었습니다. 혼란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은 정치, 경제, 환경, 공동체 등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성찰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어쩌면 또 하나의 훨씬 더 이로운 이데올로기적 바이러스가 퍼져서 우리를 감염시키리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하나의 대안적 사회를 사유하는 바이러스, 국민국가를 넘어선 사회이자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형태를 실현하는 사회를 사유하는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현재의 팬데믹 시국에 대한 슬라브의 지적의 성찰과 일맥상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는 결론부라서요. 읽지 않고 시간도 다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정훈 선생님 시간 잘 맞춰주셔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양정훈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 대구대학교의 남중섭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중섭입니다. 양종원 선생님 발표문 잘 들었습니다. 발표문은 모빌리티의 근대적 성격과 그것의 양면적 성격을 지적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인문학의 연결 필요성을 담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의 양면적 성격을 지적한 점에서 모빌리티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고 문학작품과 연결함으로써 모빌리티의 영향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발표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두 문학작품 속의 상황, 탈북 이주 여성이나 난민이 겪는 상황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마땅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함을 또한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답답함을 발표자께 몇몇 질문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모빌리티를 이동에 내재한 권력관계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모빌리티의 확장성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권력관계는 이동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겠지만 권력은 이동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확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확장성은 기존의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나에서 주인공은 관계의 변화, 관계의 틀을 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인간으로 묘사되지만 결국 끝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리나가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의 힘을 갖던 담론적 실천들이 장소의 경계가 변함에 따라 그 장소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힘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속 주인공은 그 장소에서 이미 어떤 영향력도 갖지 못한 존재였고, 기존의 지배 질서 속에 있을 때는 그 장소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기존 지배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경계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모빌리티의 이동성, 확장성 등은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 기능도 함께 갖고 있고, 모빌리티의 발전이 오히려 국가나 지배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배력을 확장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까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계인으로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갖게 되는 리나의 혼종성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두 작품 속에서 동성애나 여성 공동체가 자본주의적 가족 시스템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나의 혼종성이나 동성애, 여성 공동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대안적 노력 또한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 근대를 통해서, 또는 울리 히백이 위험사회라는 책에서 근대성이 갖는 특징,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고자 한다는 그런 비판, 그런 사회적 비판과 같이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대안으로 평가받기보다 개인의 문제로 오히려 파편화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주 여성이나 난민, 동성애, 여성 등은 또 다른 경계인으로 규정되고 특수화되며 배제시키는 논리에 몰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딛고 진정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경계인이라는 규정을 넘어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발표자께서 생각하는 대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전지구적 바이러스 위기는 확장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낙관적인 사회적 진보를 담보하지 않는 것처럼 모빌리티의 이동성, 이동을 통한 확장의 영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K방역이 세계적 대안 모델로 인정받는 것은 기존의 방역 체계인 봉쇄가 아닌 개방을 유지한 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사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인 것처럼, 모빌리티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이동 확장은 시대적 흐름이며 시대적 요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모빌리티의 발전 자체가 진보를 의미할 수는 없는 무가치적 수단이라고 볼 때, 지배 권력이 이를 더 많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벤야민의 구상처럼 기능 전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활용할 그런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발표자께서 대안이 있다면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승 토론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강정훈 선생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이 다 대안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없고요. 모색 중이고요. 네, 그리고 저 혼자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지성인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 지금 이제 인문학에서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모빌리티 같은 이런 현상들이, 항상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면 그것의 긍정적인 면만 보고 환영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지배적이죠. 처음에 우리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인터넷이 됐을 때, 휴대폰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랬고. 하지만 인문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주류적인 열광 이면의 어떤 부정적인 기능들을 성찰해보고 반성해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모색하는 것이 인문학의 어떤 역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모빌리티 자체가 그 자체로 무조건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어떤
사회의 어떤 변화 양상은 항상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먼저 전유되고 그것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먼저 변화해 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빌리티가 되었건 그걸 또 다른 말로 확장성이라고 이야기하던 간에 이 확장성이라는 것도 그 확장성을 어떤 성격의 확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을 길게 하려고 하니까 꼬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빌리티 또는 이 난민 문제 이런 것 등등이 특히 난민 문제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대 모빌리티가 가져온 어떤 아픈 상처들을 우리가 지금 보담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중에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고통이나 또 어떤 마이너리티의 어떤 희생들을 최소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어떤 말하자면 민주주의라는 어떤 의제, 이슈를 좀 더 공고히 하고 이 민주주의 문제를 좀 더 새롭게 혁신한다 그럴까? 또는 그 문제의식을 확장한다 그럴까? 하게 되면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사회의 건강성을 통해서 소수자나 약자나 배제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나 그들에 대한 의식 전환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한 이런 소수자들의 문제, 하위 주체들의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즘의 제 개인의 어떤 연구 주제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론토 선생님의 질문들 잘 수용해서 앞으로 제 연구에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또 부탁드리고요. 바로